하우프트만 원작의 철로지기 틸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철로지기 틸은 근무를 하거나 병이 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요일마다 노이시타우 교회에 나갔다. 10년 동안 그는 2번 병이 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기관차에서 떨어진 석탄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상처를 입었을 때, 또 한 번은 지나가는 급행열차에서 떨어진 포도주병에 가슴 한가운데를 맞았을 때이다. 이렇게 2번을 제외하고 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근무를 마치면 곧바로 교회로 갔다. 어머, 저기 누구예요? 틸이잖아요. 5년 동안 언제나 혼자 교회를 가더니 웬 여자와 함께 가는데요? 저 여자 누구래요? 글쎄요. 비쩍 마르고 헬스케 보이는 게 병자 같네요. 헤라클레스 같은 틸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네요. 그 후 화창한 어느 일요일 오후에 딜은 바로 그 여자와 교회당 제단 앞에서 엄숙하게 100년 가약을 맺었다. 그리고 2년간은 젊고 갸냘픈 아낙네가 교회에서 틸 곁에 앉아 낡아빠진 찬송가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철로지기는 또다시 혼자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 지난주 장례식 종이 울렸는데 그것이 그동안의 소식을 전하는 전부였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여전하네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죠? 그러게요. 틸이 일하러 갈 때 보니까 예복으로 입은 제복 단추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던데요. 머리도 기름을 잘 발라서 똑바로 가르마를 탄 게 평소와 다름없더라고요. 변한 게 있다면 널찍하고 숱이 많은 뒷머리를 약간 숙이고 더 열심히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뿐이었다. 아내의 죽음을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지요? 어머,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추측은 딜이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뒷받침되었다. 상대는 누구래요? 알투구룬투에서 우유 짜던 뚱뚱하고 튼튼한 여자래요. 목사님도 딜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왔을 때 의아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벌써 결혼을 하겠다는 말인가? 죽은 여자를 데리고 살림살이를 할 수가 있어야죠, 목사님. 그야 그렇지만 내 말은 자네가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해서. 목사님, 어린 걸 키우자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토비아스, 전처가 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지.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 그래, 근무 땐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있나? 집 근처에 사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있는데 도통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죠. 지난번에는 아이를 태워 죽일 뻔했고 엊그제는 아이를 무릎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머리에 커다란 혹을 하나 다는 것으로 끝났지만 아이가 몸이 아주 약해서 아주 특별하게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랬군. 죽은 아내한테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제나 조심해서 잘 돌보기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나오는 세 부부에 대해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유 짜던 여자는 철로지기에게 딱 어울렸다. 그녀는 몸이 딱 벌어져 남편을 능가할 정도였다. 틸과 마찬가지로 이목구비가 큼직하고 거칠었지만 다만 다른 점은 철로지기에게서는 엿볼 수 있는 혼이 없었다. 어찌됐든 틸이 소원했던 대로 튼튼한 일꾼이면서 모범적인 가정분 구한 거죠 뭐. 하지만 여자가 너무 드센 것 같은데 딜이 잘 살 수 있을까?
레네는 거세고 굽힐 줄 모르는 성품에 싸우기 좋아하는 기질, 야수적인 정욕을 지닌 여자였다. 반년 후에는 철로지기 집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마을에 다 알려졌고 사람들은 철로지기를 딱하게 여겼다. 그 레네로스는 정말 다행한 일이야. 양처럼 온순한 틸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으니 말이야. 어디 저런 지독한 여자를 혼내줄 사람은 없을까? 아, 왜 없겠어? 아무리 짐승 같은 것도 길들 방법이 있다니까. 아니, 어떻게? 몽둥이. 저런 것들한테는 그냥 몽둥이가 약이라니까. 그러나 딜은 튼튼한 팔을 가졌어도 여자를 때려 눕히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쉴 새 없이 늘어놓는 설교를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항상 꿋꿋하고 무관심한 틸이었지만 적극적일 때가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토비아스와 관계되는 일이었다. 레네! 당신 토비아스에게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뭘 어쨌게요? 토비아스 왜 우니? 토비아스, 이리 오거라. 변두리 소나무숲 한복판에 있는 근무 초소도 이제는 이전과 같이 가장 즐거운 장소가 되지 못했다. 조용히 명상에 잠길 때마다 죽은 아내와 살아있는 아내 생각이 교차했다. 첫 아내와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결부되어 있었지만 두 번째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그녀의 거센 정욕에 사로잡혀 드디어 무슨 일이든 무조건 여자에게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근무 초소와 책임 철로 구역을 죽은 아내의 영혼에 바치는 성스러운 마당이라고 생각하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레레가 여기에 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어둠 속에서 눈보라가 설밭을 지나 철로를 휘몰아쳐가고 철로지기 막사의 등불이 켜질 때면 그곳은 예배당으로 변해갔다. 밤늦도록 색이 바랜 죽은 아내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찬송가와 성서를 번갈아 읽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오직 간격을 두고 요란하게 지나가는 열차에 의해 중단될 뿐이었다. 그럴 때면 무아지경에 빠졌으며 어떤 때는 환상 가운데 죽은 아내를 생생하게 보기도 하였다. 여보 믿나? 여보, 토비아스 걱정은 말아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철로지기가 만 10년 동안 변함없이 맡아온 초소는 사방 어느 쪽으로든 인가에서 적어도 45분은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숲 한복판에 세워진 철로 건널목 바로 옆에 있었다. 딜은 그곳의 횡목을 맡아보고 있었다. 토비아스. 토비아스는 발육이 아주 느렸고 두 돌이 지날 무렵에야 겨우 말과 걸음마를 배웠다. 아버지를 특히 따르는 편이어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들을 향한 틸의 애정도 커갔다. 부정이 더해짐에 따라 계모인 레네의 애정은 식어갔고 1년 후 레네가 사내아이를 낳으면서부터는 분명히 애정이 증오로 변해갔다. 아유, 저 어린 걸. 무슨 일 있어요? 아유, 토비아스 왜 우니? 저쪽으로 갑시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토비아스가 정말 안 됐지 뭐예요. 레네한테 야단을 맞는데 참네. 그 어린 것한테 자기가 낳은 갓난아기를 맡겨놓고 울렸다고 야단치고 때리지 뭐예요. 아이는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끊임없이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차차 쇠약해져 갔다. (6월) 어느 날 아침 7시경에 딜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왔다. 아내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바가지부터 긁기 시작했다. 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밭은
밭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게 언젠데 여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휴, 답답한 양반 같으니. 나도 알아보고 있어. 하지만 갑자기 밭을 구한다는 게 뭐...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먹은 감자가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알죠? 하지만 밭을 반환하고 나면 감자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젠 감자 10부대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모두 당신 책임이 되는 거라니까요. 딜은 그저 투덜거릴 뿐 레네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큰아이의 침대로 갔다. 아이에게 성가시게 몰려드는 파리띠를 잠시 동안 쫓아주고 나서 아이를 깨웠다. 토비아스, 이젠 일어나거라. 응? 토비아스. 아빠. 잠을 깬 아이의 파랗고 깊숙이 들어간 두 눈에는 감동적인 기쁨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아이의 오른쪽 볼이 부풀어 올라 있으며 손가락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는 흔적을 발견하였다. 갑자기 틸의 표정에는 무엇인가 검은 그림자가 스쳐갔다. 아침 식사 때 레네가 허풍을 떨며 다시 밭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자 틸은 그 여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밭 걱정은 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초소 근처 철로 뚝 옆에 땅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철로 반장이 그 땅을 나한테 무상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했어. 정말요? 이젠 밭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밭 어때요? 넓은가요? 흙은요? 어떤 밭인지 가서 보고 싶네요. 밭에 나지막한 과일나무가 두 그루 있어. 그렇게 좋은 밭이 생기다니. 꿈은 아니겠죠? 마을의 어느 집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자파상점 문에 매달린 종이 끊임없이 울려오자 레네는 이 소식을 마을에 퍼뜨리기 위해서 뛰어나갔다. 레네가 자파상점에 가 있는 동안 철로지기는 집에서 오로지 토비아스를 돌보고 있었다. 토비아스? 토비아스는 뭐가 되고 싶어? 철로 반장이 되겠어요. 틸의 이 질문은 소년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판에 박혀 있었다. 그건 철로지기의 꿈이었으며 또한 토비아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되어야 한다는 소원과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답이 아이의 핏기 없는 입술에서 나오자 틸의 얼굴은 곧 밝아졌고 마음은 행복감으로 빛나게 되었다. 토비아스, 이젠 놀러 가거라. 예, 아빠. 딜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한참 동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 채 나지막하고 틈이 간 천장을 응시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는 낮 12시경에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항상 그렇듯이 아내가 떠들썩하게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밖으로 나갔다. 철로지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슈프레 강으로 데리고 갔다. 틸이 강가에 나와 앉아있는 걸 보니 매서운 바람에 한풀 꺾였나 보네 그려. 어린아이들은 그를 틸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는 소년 시절에 배워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는 것 중 제일 좋은 것은 토비아스에게 가르쳐 주었다. 토비아스, 이것 봐. 날개 달린 화살이야. 어때? 아주 멀리 날아가지? 아빠, 나도 해볼래요. 그래. 자, 이렇게 잡고. 자. 정말 근사해요. 휴식을 끝낸 틸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근무하러 갈 준비를 시작했다. 주머니 칼, 수첩, 머리빗, 상자에 넣은 시계 등이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 빨간 종이에 싸둔 소책자는 특히 소중히 취급되었는데 표지 뒤에 서투른 필적이지만 토비아스 틸의 저금 통장이라고 자필로 써 있었다. 틸이 집을 나갔을 때 시계는 4시 40분을 가리켰다.
딜은 조그만 자기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갔다. 날씨가 험해지겠는걸. 딜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 집에 무엇인가 두고 온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빵. 이 버터빵을 가져오지 않았잖아. 이 근무 시간이 길어서 꼭 가져와야 하는 건데. 어떡하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던 딜은 갑자기 마을 방향으로 급히 돌아갔다. 얼마 후 딜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비탈진 마을길을 올라갔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떤 날카로운 목소리의 울림으로 고요한 분위기는 깨어지고 딜은 소스라치게 걸음을 멈췄다. 나쁜 녀석, 혼나야 정신을 차리겠니? 빠르게 내뱉는 억양이 일정치 않은 소리가 큰 파도와 같이 딜의 귓전을 울렸다. 그 소리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지막한 작은 집의 활짝 열린 창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뭐라고? 이 잔인하고 인정 없는 놈아. 그래, 이 가련한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배가죽이 아프도록 울어야겠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가 어째? 그래, 좀 기다려라. 내가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혼내줄 테니. 잠시 동안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 때와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하우프트만 원작의 철로지기 틸 1부를 마칩니다.